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되게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발암물질, 발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요. 근데 다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어떤 게 발암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위험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우리 위해성이라고 하는데요. 위해, 얼마나 해를 끼치느냐. 위해성이라는 건 무조건 노출 횟수와 노출량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 적으면 걱정하셔도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거꾸로 위험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걸 너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서 노출량이 많아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암성 있는 것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성 갖고 있지만 조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막 이런 기초교육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킬 때만 해도 뜨거운 거 가까이 가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위험할 게 없는 거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발암물질 관련 물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일단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바로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몸에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 왜 1군이냐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키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언제 노출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겠죠. 바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민 플라스틱 식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기류를 많이 쓰는 건데 멜라민 플라스틱 하면 다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짬뽕 그릇, 우동 그릇, 중국 음식점 가면 이제 짬뽕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동 그릇 이런데 분식집 하면 있는 거 그런 게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정말 좋아요. 왜 좋냐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단단해요. 암만 집어 던져도 안 깨집니다. 너무 좋죠. 유리는요 늘 불안불안하잖아요. 언제 금 갈지도 모르고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죠? 육안상으로도 이제 스테인레스 또 육안상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이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민 플라스틱이 뭐냐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 같은 화학하는 사람들이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그 아까 1군 발암물질과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화학 반응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탄생시킨 플라스틱이 바로 멜라민 수지 또는 멜라민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릇으로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이게 식기류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포름알데히드로 사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응 안 하고 잔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거를 담았을 때 이게 좀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뜨거운 거 닿았을 때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양은 그렇게까지 평소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흠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실제 그릇 한번 보세요. 보시면 중국집 가서 한번 그릇 안에 보시면 흠집들이 많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디님 흠집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표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표면적이 늘어난 상태에서 뜨거운 걸 닿게 되면 원래는 표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나온 양이 얼마 안 되지만 흠집이 많이 생기면 표면적이 엄청 늘어나니까 용출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또는 멜라민 성분들이 용출될 수 있고 몸에 해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멜라민 이 플라스틱을 많이 갖고 계신 집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이게 되게 내구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이걸 정말 20-30년 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눈에 띄게 흠집이 너무 많아졌다 판단이 되시면 그건 좀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또 더 좋은 팁을 말씀드리면 그런 멜라민 플라스틱을 버려라 이 뜻이 아니고요. 창고를 올려놓고야 일반적인 음식 올려놓았을 때 괜찮아요.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팔팔 끓는 거 뜨거운 거 거기다 담는 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포름알데히드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권고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런 멜라민 플라스틱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포름알데히드 노출되는 첫 번째 경로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좀 현상 재밌으면서도 약간 슬픈 일인데 예전에 어떤 한 방송국 PD분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일반 우리 그냥 침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또 나름 오래된 집이었어요. 오래된 집인데 거기다가 그냥 포름알데히드 분석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원래 다른 거 보려다가 이제 본 건데 시간에 따라서 미세하지만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실내 공기 중에서 충격적이지 않나요?
높아졌잖아요. 조금씩 높아져서 그냥 집안에서 올려놓고 찍은 거예요, 그냥. 근데 서서히, 물론 미량이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시간에 따라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면요. 가능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새집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집 증후군을 피디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새집 들어가면 일단 페인트 다 새로 칠해져 있죠. 다 벽지도 새로 발라져 있죠. 다 가구도 새 가구죠. 이러다 보면 일단 페인트 성분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가구 같은데 이런 접착제 성분에도 나오고요. 그럼 서서히 빠져나와요. 포르말데히드나 뭐 벤진이라든지 뭐 톨루엔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거기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이마시죠. 들이마시니까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숨 차는 건 기본이고, 뭐 그게 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새집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의 현상, 새집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제 개인 에피소드를 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상명대학교 교수인데 건물 새로 한번 줬었거든요. 당연히 제 개인 오피스도 이때 딱 마련해 줬었는데 당연히 페인트 다 새로 바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머물고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강의실 가서 강의하는데 제가 숨이 차가지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저도 겪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 휘발성 유기화물들 많이 들이마시면 안 좋거든요. 포르말데히드가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새집인 거고 우리 일반 집, 오래된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 한 지 한참 됐어. 몇 년 됐고 뭐 2, 3년 지났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서서히 지금도 이런 접착제나 이런 수많은 또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좀씩 빠져나오는 게 좀 있어요. 잔ля하고 있던 게 서서히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실험 결과 일반 그냥 실내에서 그냥 그냥 공기질 측정했더니 서서히 좀 그러니까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더라. 이런 게 관찰이 됐던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집에서 안 살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주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내 공기질은 시간이 지나면 나빠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빠집니다. 그냥 요리를 안 해도 서서히 뭐가 빠져나오는 게 있어서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빠져나오는 게 있어서 서서히 공기질은 조금씩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요리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당연히 공기중의 질은 좀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 여기서 환기라고 하는 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질문 주시는 게 아니 밖에 미세먼지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환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하십시오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두 군데를 여셔서 환기를 쫙 한 군데만 열면 소용없어요. 두 군데 반드시 열어야지만 공기 흐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환기가 실제 잘 되고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환기가 잘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 공기청정기를 틀은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꼭 환기시켜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포르말데히드 1군 발암물질 하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용실, 우리 PD님 미용실 가시죠? 미용실 가시죠? 안 가시는 분 없잖아요. 스스로 머리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PD님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미용실? 보통 한 번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야 한 번일 텐데 정말 많이 가는 분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용실 공기가 참 안 좋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종사자분들이 좀 걱정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혹시 이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주변 분들, 뭐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미용실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미용실 공기가 참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여기 미용실 들어가면 특유의 그 쾌쾌한 냄새 나잖아요, 그죠? 다 맡아보셨을 텐데 거기에 상당수가 포르말데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도 가지만 왜 가죠 우리가? 염색 파마하려고도 가잖아요, 그죠? 염색 파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대기업 제품이냐 중소기업 제품의 차이가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화학 특성 때문에 포르말데히드를 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색 파마 머리에 바르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르자마자 뚝뚝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머리카락에 당연히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접착력 늘리기 위한 성분으로서 포르말데히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 보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이 반응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막 휘발돼 날아가요. 날아가게 되니까 그런 미용실의 특유한 퀴퀴한 냄새를 유발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연구진이 그냥 무작위로 미용실 찾아가서 공기질을 측정한 거예요. 측정했더니 어떤 데는 뭐 기준치의 20배 이상 유해 물질들이 찍히는. 사실 우리야 근데 뭐 미용실 가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가봤자 뭐 30분. 물론 염색 파마할 때 한 2시간 정도 있을 텐데 보통 30분 있거든요. 우리야 그렇다 쳐도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그런 데 노출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기질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가슴 아픈 소식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급식 종사자분들, 우리나라 초중고 급식 종사자분들 폐 검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더니 무려 30% 이상이 10명 중에 3분은 다 폐 이상 소변을 봤습니다. 왜냐면 요리하다 보면 그런 유증기뿐만 아니라 유해한 화학물질이 공기에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들이마셨더니 폐가 이상 소변을 받으셨잖아요. 그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그런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 보면 건강상에 어떤 해를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임산부분들, 단언하건대 임산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임신 중에는 가능한
가는 횟수를 좀 줄이시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유해한 화학물질을 임신 중에 들이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1군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1군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노출될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해로워요, 몸에. 암을 유발해야지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신경에 치명적인 건데도 아직도 널리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피디님? 시신경이 치명적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소주잔에 제가 그걸 따라서 소주잔에 한 4분의 1, 5분의 1만 채워서 제가 원샷을 하잖아요. 그거를 원샷을 하면 5분에서 30분 사이 안에 실명합니다. 제가 실명합니다. 실명. 예, 그 정도로 어떤 거의 독극물 수준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도 아니고. 일단 2018년 전까지 어디에 많이 썼었냐면 자동차 워셔액에 썼었어요. 자동차 워셔액. 자동차 하면 탁 누르면 쫙 이렇게 뭐가 워셔액이 뿌려지잖아요, 유리창에. 그죠? 그럼 그게 우리 차 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실은 그 안에 그 공기 주입구로 사실은 들어와요. 실제 그 실험 결과도 있는데 시속 한 4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워셔액을 뿌렸더니 분사했더니 실제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기 주입구 쪽으로 휘발해서 들어오는 게 실제 실험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니 다들 왜 내부 순환 모드 누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부 순환 모드 눌러도 들어옵니다.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면 들어옵니다. 왜냐면 공기가 살짝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운전자도 위험합니다. 원래 여러분 내부 순환 모드 누르면 공기가 아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러분 졸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공기가.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탄올도 증기로 들어온 게요. 이게 참고로 메탄올인데 메탄올 증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다 들이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ml 정도만 마셔도 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기로 들이마셔도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그거 들이마시면 눈도 침침해지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유럽에서는 진짜 금지됐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전까지 썼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전문가분들이 그걸 지적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신경에 치명적이라고 금지시켰던 이 메탄올이 어디 쓰이고 있냐면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아십니까, 우리 PD님? 고체 연료 그 하얀색 막 해가지고 우리 전고집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뭐 일본식 선수집 같은 데 가도 거기다가 이 조그만 고체에다 불을 딱 붙이면 거기다 안주 올려놓으면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 괜히 뜨겁잖아요. 계속 뜨거운 상태에서 우리가 안주를 즐길 수도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전골집이나 이런 일본식 선술집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또 캠핑 연료도 많이 쓰죠. 근데 캠핑 연료가 이제 밖에서 쓰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실내에서 이거 쓰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전골집이나 뭐 이런 아까 일본식 선술집 이런 데 쓰는데 이걸 딱 태우잖아요. 그게 아까 액체 상태지만 다른 거랑 섞어서 이제 고형화를 만들어 놓고 딱 불을 붙이다 보면 이게 타기 전에 휘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탄올 증기인데 그걸 이제 들이마시는 거죠. 들이마시면 굉장히 눈이 침침하고 눈이 따갑습니다. 사실 저도 뭐 경험해 봤는데요. 교수님들끼리 같이 식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전골집이었는데 그걸 써요. 왜 쓰냐면 일반 가스레인지 쓰기 부담스럽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숯불 이게 좀 무겁고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얀색 고체 연료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뭐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갖다 주기도 좋고. 그걸 했는데 태웠는데 거기에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눈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그 태웠는데 눈 잡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그렇게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참고로. 지금 그게 실내에서 쓰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거 사용하는 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걸 그게 내온다면 이거 치워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앞에서 들이마시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도 가끔 이걸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약간 분위기도 살릴 겸 계속 열 가해지니까 되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먹기도 진짜 맛있어요.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실제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굉장히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서서히 아무튼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니까 그런 건 집에서는 절대 실내에선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정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강하던 사람이 서서히 이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런 어떤 손상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 언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지 기능 저하 현상이 오는 것들을 이제 치매라고 통칭하고 있죠. 이 치매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의학계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이다, 수면 습관이다, 기타 여러 등등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환경적 요인, 유해한 환경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전적이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화학 전문가로서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 제 치매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 기반으로 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특정 식품 딱 콕 집어서
이 식품 먹으면 치매 걸려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잘못된 거고요. 최근에 나온 결과들은 일단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뭐 이산화질소 같은 거. 근데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항상 환기하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떤 게 원인이었었냐면 우리가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어떤 방향제, 구강청결제, 소독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치매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럼 식품으로 이제 오늘 돌아볼게요. 식품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특정 식품을 딱 뭐가 문제 있다라기보다 어떤 성분, 정확히 따지면 금속, 저기 따지면 어떤 특정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금속 중에서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납입니다. 중금속 납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중추신경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치매 뭐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납성분에 계속 많이 노출되고 축적되면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계속 뭐 나온 경우가 있고요. 이런 납과 치매의 상관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치매를 유발하는 그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거에서 뭐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더라, 증세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중금속 납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금속 납은 다 관리합니다. 선진국들은 다 관리해요. 식품 속의 중금속 납 농도를 딱 어느 기준 넘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나름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노출되는 거겠죠. 당연히 또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배출이 안 됩니다. 배출이 안 되니까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축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단 오염도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축산물보다는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농도가 높게 안 나오는데 수산물에서 제일 농도가 높아요. 이 중금속 납이 수산물에 제일 높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가공식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염도고요. 오염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도가 높아도 실제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면 기여를 많이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오염도가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낮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한테 기여를 많이 하겠죠. 납에 우리가 중금속에 오염되는 거에 더 많이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걸 노출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노출 기여율을 따져봤더니 정부에 조사한 거예요.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노출 기여율이 높은 게 바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보다 농도는 좀 낮은데 수산물보다 가공식품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금속 납에 오염되는 거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수산물보다 오히려 가공식품이더라. 이런 거를 정부 조사 결과가 여기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공식품 종류 너무 많잖아요. 가공식품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다시 정부가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가공식품 중에서 1등이 음료류였습니다. 음료류. 안 믿기시겠지만 음료류입니다. 오염도가 아닙니다. 납 오염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노출 기여율 1위였다라는 겁니다. 노출 기여율 1위. 가공식품 중에서 노출 기여율 1위가 음료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료류 자체의 중금속 납 오염도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들. 낮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많이 먹으면. 우리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양은 적지만 농도 너무 무시할 정도 낮아요. 정말 무시할 정도 낮은데 정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계속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막 먹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막 많이 마시잖아요. 마시니까 중금속 납은 들어오면 안 빠진다고 잘.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기여율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부 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출 기여율 제일 높은 게 음료류였고요. 두 번째가 절임류였습니다. 절임류 있죠, 절임류. 절임류가 기여율이 두 번째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른 가공식품들도 이제 많이 먹을수록 이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각각 하나하나는 정말 문제 삼을 게 없을 정도로 중금속 납 농도가 적어요,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정말 하나하나 무시해도 되는데 먹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많은 의학계 종사자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 정말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식품을 많이 드십시오. 라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말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중금속 납에 더 많이 노출된다. 중금속 납이 노출되면 쌓인다라고 했죠? 쉽게 배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뇌에도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만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간 가급적이면 신선식품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오키나 장수촌분들, 지금 한때 명설 라이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이제 조사한 걸 보면 다 궁금하잖아요. 그분들 너무 오래 사니까 막 100세 이상도 흔하고 막 120세 근처까지 사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조사했는데 되게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 막 장수하고 치매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잘.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오래 살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별게 없어서 충격받았습니다. 별게 없어서.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거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게 없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 먹는 거 다 관찰하고 생각했을 건
다 관찰했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적더라 이거죠. 먹는 양이 적고 심지어 고기도 드세요. 고기 드시는데 고기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참고로. 근데 고기를 먹다도 삶아 드시고 기본적으로 적게 먹고 그 대부분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드시더라 이거죠. 그냥 해 드세요. 소식 끊임없이 또 움직이시고 그것들이 실제 가공식품 같은 거 거의 안 드시고 하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확 낮더라.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막 지역에 들은 거 있잖아. 소식해라. 신선식품 많이 먹어라. 실제 오키나와 장수촌 분들만 봐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 자료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당장 중후성남만 노출을 줄이려고 해도 가공식품 섭취량 자체를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가공식품이 기여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역시 이게 가공식품 만드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대놓고 메인 뉴스에 띄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뭐 메인 언론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수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수은에 대해서도 정의 따르면 수은 중에서 메틸수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이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산물이나 수산물 관련된 어업 종사자분들 사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 수산물을 뭐로 메틸수은 이런 수은에 오염시킨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온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다 오염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배 생활하수를 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바다로 가면 이게 바닷물이 증발해도 물만 증발해요. H2오만 증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 서식하는 수산물들이 오염돼 가는 건 슬픈 현실이죠. 근데 우리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그걸 또 먹는 건 또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출 기율 1위가 메틸수은에 있어서는 이 수산물인 게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정부 조사 결과를 봐도 최상위 포식자일수록 메틸수은 농도가 좀 높게 나온다. 실제 메틸수은도 중추신경계, 치매에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수산물들 그 안에도 좋은 성분이 참 많기 때문에 끈착 먹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 다만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좀 가끔씩 먹는 별미. 저도 먹어요. 다 먹습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 드실 때 드시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수산물들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든 뭐 동태탕이든 그냥 팔팔 끓이잖아요. 끓이게 되면 끓이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빠져나올 때 그런 중속도 좀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감이 됩니다. 실제 저감이 됩니다.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저감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건더기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역국 드실 때 미역국 드시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역국 드실 때 미역만 좀 건져 드셔라. 실제 국물까지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전 이제 화학 전문가로서 이런 어떤 중금속 저감 효과 측면에서 팔팔 끓인 건 좋은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특유의 식습관 국물까지 드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좋고요. 반드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동태탕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건더기만 드시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막 국물까지 다 드셔야 뭔가 다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만 들이신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게 되면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강사학교에서 유효한 초대라고 있는데요. 이 채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